개편된 첫 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생방송을 저희가 하죠. 이번 주부터의 브리핑에서는 이 말 저 말 끼얹어 주실 고나리 크루가 수고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홍성갑 칼럼니스트와 박판규 변호사가 순서입니다. 이 투샷은 낯서네요.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네, 좀 더 낯선 투샷이 될 뻔했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 죄송합니다. 개편 첫날인데 덕질인이 조금 전까지 다른 차원에 있다가 워프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물리학 용어로 지각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악명 높은 경의중앙선이죠. 꼭 상징적인 날 존재가 오늘 안 보인다는 데서 새정치연합 시절의 손학규 대표를 떠오르게 합니다. 네 뭐 오늘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어. 뉴욕 닉스 얘기도 열심히 하라. 이쪽 자리에 앉아주시는 분들이 앞으로 제가 잘못을 하면 갈궈도 주시고 의견이 다르면 저를 힐난해 주시고 분석 데스크에서 비난이 나오면 저 대신 전해주시고 등등의 고나리 역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낮에는요, 제가 방송사 PD라면 2개의 헤드라인을 뽑을 겁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낸 가운데 투자 시장이 계속해서 뒷걸음을 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검찰이 실수로 기소를 잘못해서 중대재해법을 분명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 무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요게 지난주 목요일에 보여드린 상황이고요. 8천선 붕괴 보이시죠? 그리고 요게 오늘 상황입니다. 비교를 잘하기 위해서 같은 신문 같은 기자가 같은 시간대에 쓴 기사를 넣어봤습니다. 저도 아침에 주식 뉴스를 봤는데 네. 분명히 지난 목요일에 붕괴였거든요. 네. 그리고 붕괴라는 것은 복구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 많이 써요. 네. 근데 8천 복구되어 있던데요? 괜찮아요. 또 8천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떨어지고 있던데요? 또 붕괴됐어요. 역시 언론들이 기록하고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상 어떤 글로벌 빅테크도 기록하지 못한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인류 역사상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아람코만이 그보다 나은 이익을 얻은 적이 있을 정도의 어닝 쇼크다. 하지만 아무튼 시장은 주저앉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실적이 좋았던 때에도 발표 당일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는 작년에도 두어 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민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고요. 우리의 시장 선생님이 지금 잠시 해외에 가셨는데 이건 돌아오시면 물어보겠고, 두 번째 헤드라인은 검찰의 실수로 안타까운 사건이 날아갔다는 소식입니다. 기자 이름을 보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홍준표. 매일 노동뉴스의 홍준표 기자는 업계에서 매우 유명한 노동 분야의 특종 기자십니다. 근데 이제 다른 홍준표 선생님께서도 요즘 보면은 비슷한 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모 종합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이 어제 대법에서 최종 무죄가 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최종 무죄를 받은 사업주가 나왔다는데 얘기가 이렇습니다. 4년 전에 상수도 정비공사를 하던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작업을 하시다 말고 담벼락과 차 사이에 끼어서 돌아가셨는데 현장에 지휘자도 없었고 현장 소장이 안전조치도 안 했고 사고 위험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없다는 게 모두 확인이 돼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가 전부 다 인정이 됐는데 정작 중요한 회사 대표는 산업재해 치사 혐의에서 빠지게 됐답니다. 이유가 궁금하죠. 이게 보니까 이게 울버린 치봉님이 저한테 대법관님 어서 오세요 해서 저기 이제 7월 7일부터 위법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XSN 대법관으로서 이 사건 이렇게 내용 보면 네. 그게 이제 그 기소된 사람은 현장 소장하고 사업주인데요. 네. 이제 사업주가 이번에 이제 무죄가 났다는 거고요. 현장 소장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도 처벌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처벌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 중대재해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됐는데 3년간 50억 미만 공사 현장에서는 유예를 해줬어요. 공사 금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준을 둬서 3년 동안 유예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억 미만 사업장은 2025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 법으로는 기소가 안 됐어야 됐는데 검찰이 무리를 해서 공사 금액에 자재비를 끼워 넣어서 50억이 넘는다고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는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건설업의 경우에는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유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건설업의 경우에 50억 미만 이 의미를 이제 법원은 그 광급공사였으니까 상하수도 정비소였으니까 그 법원은 계약
그 도급 계약서. 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돈.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그게 42억이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자재를 광극봉사니까 정부가 준단 말이에요. 네. 공공기관이. 그럼 그 그건 자재가 1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합쳤더니 50억이 넘은 거예요. 그럼 정부가 부담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부가 부담하는 건데 이제 검찰은 그 현장 안에서 40억 공사와 자재 10억이 들어왔으니까 50억 공사 현장이다. 아, 경제 규모다.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 법원에서는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네. 공사 금액이라 하면 공사 계약 금액을 말한다. 네.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아까 네. 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으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야지. 네. 그래서 판결상으로는 검찰이 실적 올리느라 무리한 그림이 된 거예요. 약간 그런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 말한 22년 1월 27일 날 이 시행이 됐는데 이 사건 사고가 22년 7월 4일 날 발생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빨리 중대재해처벌법을 누가 네. 먼저 적용할 거냐 약간 경쟁이 붙었어요. 그럼 무리할 만하네요. 그래서 무리한 기소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박판규 변호사님의 명언이 하나 나오죠. 검사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네. 실수가 났다. 네.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기소 내용이 잘못된 바람에 업체가 저지른 다른 잘못, 분명히 위험 요인 개선 미비 같은 조항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인정됐는데도 검찰이 공사금액 잘못 넣은 것 때문에 이걸 가리지도 못하게 됐다. 피해자 구제도 실패한 지점이 있죠. 네, 그건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법들이 새로 시행이 되면 그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 약간의 해석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누구를 적용할 건지 음.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고요. 물론입니다만 재미있는 건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의 보도는 아직까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메일노동 뉴스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경찰 얘기 하나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정치인이 입건되는 건 큰일인데 경찰은 언론 플레이를 잘 못해서 그런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딸 유담 교수의 임용 과정에서 인천대 채용 업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1시간가량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조사를 했고 이제 몇 가지 의문이 풀립니다. 유승민 의원 한동안 소셜에 글도 자주 안 쓰셨고요. 써봐야 뭐 서해해전 같은 요즘 이슈가 아닌 이야기 가끔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쉬지 않고 며칠 동안 최근 이슈인 반도체 공장 투자 얘기를 하셨죠. 뉴스 받아쓰기에 스스로의 이름을 올리셨단 말입니다. 경찰 수사 이후에 탄압받는 야권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위치시키고자 하셨나? 싶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날짜 스케줄상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자들이 권력이 없는 분한테는 상당히 공정하시잖아요? 이런 음모론을 안 꺼내고 그냥 입건됐다는 스트레이트 기사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별 관심은 없었다. 인천대 교수 임용 문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9개월 전에 저희 유튜브 생방 초기에 당시에 뉴스토마토 지금 뉴스타파에 김태현 기자가 출연해서 모아온 자료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죠. 이 유담 교수가 이번 2학기부터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1차 심사에서 만점을 받았다. 학력, 경력, 논문의 질, 네. 논문의 양 기준대로 정량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대전역이 이상하죠. 30살인 사람이 학력과 경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없고 30살인 사람이 논문의 양에서 만점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고 저 중에 유담 씨가 적이 있다는 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만 아는 거고 네. 이때 이제 인선에 참여했던 분들은 모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의 경력은 저러하고 유담 교수의 경력은 저러해요. 자, 이름을 가려놓고 점수를 준다. 이걸 뽑으면 학교가 망하길 바라는 교수님이죠. 다른 건 다 년인데 유담 교수 옆에만 75일 이런 게 써 있어요. 네. 그 점 5도 많고요. 세계 일주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그 기사 이제 경찰이 입건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의 좀 큰 차이점이 뭐냐면 네. 검찰은 수사를 하면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해요. 동네 일진 같죠? 네. 나 얘 깠다고 소문을 냅니다. 네. 그 심지어는 그냥 검찰 발표인데 네. 단독이라고 붙어서 막 나와요.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우리 언론의 단독의 절반은 검찰발입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이제 경찰 쪽은 언론하고 이렇게 접점이 별로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언론의 기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은 그런 언론 플레이를 잘 안 해보기 때문에 경험이 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들이 아마 그렇게까지 스트레스적으로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검사 설명을 안 해주니까 기자들이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기자는 잘 모른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잡아주는 게 검사들이에요. 맞아요. 예, 네. 뭐가 그 핵심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막 뭐 혐의를 막 부풀려서 이야기를 막 해주거든요. 기사 잘 쓸 수 있게. 근데 경찰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죠. 떠먹여주죠. 네. 네. 그거는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박판규 변호사도 저한테 또 하소연하던 문제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기도 한데 기자들은 이해할 생각 없이 A부터 Z까지 다 떠먹여 달라고 한다. 자기가 다루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모든 설명을 원한다 한 번에. 그러니까 제가 당황스러웠던 게 저는 이 지식 소매업을 시작하고 나서 배운 게 이거는 정말로 벼락치기를 굉장히 빡세게 해야 하는 직업이구나. 모든 이슈를 하나 잡을 때마다 빡세게 벼락치기지만 빡세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 내고 매일같이 기말 하는 건데 못하죠. 예. 왜 이렇게 안 하려고 들지? 한 번쯤은 해봐야지. 아니 그런 직업이야. 기자를 비롯한 모든 지식 소매업은. 네. 아침을 슬프게 한 국제 뉴스를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결과를 논평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 전해진 바와 같이 60조 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 하나오션을 제치고 독일의 기업 TKMS 티센크루프죠.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건강검진 받으실 나이가 되나 우리나라 시민들은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엘베 사업은 몇 년 전에 사모펀드에 팔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철강 중공업 기업이고요. 지금 회사 이전 티센과 크루프라는 두 개의 기업일 때는 이 회사들은 1, 2차 대전에서 프로이센과 나치 독일에 군납을 했던 전범 기업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경쟁자인 한국 말고 독일, 노르웨이가 발주해놓은 물량을 받았습니다. 유럽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더 자세히 말하면 미국을 따돌리고 나토에서의 주인공이 돼보고자 하는 선택이라는 게 많은 언론의 분석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나왔고요. 제일 짜증나는 건 그겁니다. 왜 우리가 손해를 보느냐는 거죠. 트럼프가 말실수나 하면서 그동안 유럽의 인심을 계속 잃었습니다. 나토 탈퇴 얘기하던 거 요 며칠 사이에 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하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한 2년 사이에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왕창 늘렸습니다. 트럼프 때문이죠. 미국이 나토에서 사라지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이 흐름에 합류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캐나다의 그 첫발이 잠수함 사업이다. 무슨 소리냐? 트럼프가 고립주의 운운하면서 모든 동맹국에 신소리하고 다니던 결과 하나오션이 잠수함 사업을 잃었다. 이것 또한 상당 부분 트럼프 탓이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게 탄핵이 안 돼서 윤석열 정부가 원래는 윤석열이 지금 현재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이란 전쟁 있을 때 만약 있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참전했죠. 전격 참전. 제2의 베트남전. 문무대항함이 호르무즈를 막는 수가 있었죠. 네.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들 내일 출연하는 신수연 총독의 제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낯뜨거운 보도자료 같은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보도자료 같다고 말씀드렸냐면 정말 너무너무 보도자료 같은 문장으로 기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이 사회 현안에 대한 자체 국민 인식 조사를 당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 주목은 끌었어요 일단. 네. 뭔 헛소리야 이게. 이 주목된다의 주체는 기자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 자 한국어는 주어를 종종 생략을 하지만 여기서는 주어가 생략이 돼 있잖아요. 기자들은 쇼핑하러 가서도 주목된다. 대체 누가 주어인 거야? 나면은 얘기가 돼. 내가 주목한다 그 말이. 무슨 여론조사를 이런 얘기거든요. 외부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하고 10분 뒤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가 정책정당이 되겠다. 더 읽어봐도 보도자료 같은데 그래서 뭘 조사했느냐. 요게 좀 이상합니다. 요즘 소셜에서 시끄러운 일배식 노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기존 여조업체들의 여론조사와 소셜 계정이 즉흥적으로 올린 투표 있죠. 이게 가치로도 방식으로도 혼동됩니다. 특정한 타이밍에 사람들이 뭐에 화내는지 보고 그걸 레카처럼 달려가서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와 소셜에서 분노와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떠돌면 그걸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겠다는 얘기로 들리죠.
그 최근에 저의 그 유튜브로 무한도전 많이 보는데 만물 그렇죠. 무한도전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한도전 이거 많이 했거든요. 무한도전 게시판에다가 투표 올려놓고 뭐 누가 가장 뭐 그냥 뭐 못생겨 보이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 가야 할 곳 투표에서 앵커리지 나와서 앵커리지 가는 거 맞아. 같은 거. 뭐 어디를 보낼까 이런 투표하고 하여튼 뭐 쓸데없는 거 다 투표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 투표의 결과는 게시판을 주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그게 파마첵스 이론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지금 개혁신당의 아이디어는 그 사이트에 계속 오는 사람들끼리의 결정인 거죠. 이게 또 저는 이상한 게 이게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도는 기사거든요. 홍보성 기사. 이게 개혁신당에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불과 얼마 전에 돈을 적게 쓰고 정치를 한다라고 했다가 여론조사나 컨설팅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당의 돈을 쓴 걸로 구설수에 올랐던 게 개혁신당이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마지막 사례거든요. 왜 자기 실수가 떠오르는 일을 또 할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개혁신당 소식을 2개나 전하게 됐습니다. 아 왜요? 재밌구만. 점심시간에 정이한 개혁신당 전 부산광역시장 후보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아 제가 소개했던 후보죠.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그때 말고는 없는데 이 정이한 씨라는 분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부산시장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를 하셔서 유세 도중에 30대 남성에게 음료가 든 플라스틱 컵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다. 이 얘기는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안 잃으셨거든 아직. 주장했는데 수사 결과 지인과 공모해서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나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 자랑스럽다.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실로 다양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재판 가서 인정을 받으면 수사를 통해서 자작극으로 드러난 헌정사 최초의 정치 주작 사건이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저는 이 사건을 몰랐어요. 모르는 게 근데 낫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잖아.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내가 몰라주다니. 그래서 그건 있었어요. 그 TV 토론회에 몇 퍼센트 이상 여론조사가 나온 후보들만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재수 박형준 후보만 나왔고 정의한 후보는 원래 초대를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게 해달라고 단식 투쟁을 했는데 거기에도 그것도 모르셨죠? 몰랐죠. 놀랍게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알아줬어야 되는데. 우리 선거방송 때 짜증났던 게 꼭 후보를 소개해놓고 나면 대형 사고를 터뜨려 그 후보가 우리가 다 방송을 하고 나서 그때 부산시 방송도 끝내고 나중에 이제 며칠 뒤에 집에서 밥을 먹다가 음료컵을 맞아서 정신을 잃었다는 뉴스를 제가 보고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거든요. 헐 전투력 무엇? 갑자기 옛날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전투력 무력 2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기토가 시작되면 죽는. 예, 막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일격참. 예. 컵을 던진 30대 남성이 정의한 후보와 서로 알았던 사이고 그 남성이 어린 놈이 무슨 시장 후보라고 말했다는데 그 말을 한 그도 어린 놈이었다는 사실도 현재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럼 근데 동년배가 무슨 시장 후보 이러고 던져야죠. 정의한 씨와의 소셜 친구 중에 가해자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정의한 씨와 가해자가 사건 발생 전에 통화한 기록도 발견이 됩니다. 사건이 확대 재생산된 데에는 여기 얽힌 다른 문제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후보가 쓰러진 뒤에 갔던 응급실이 사고 지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두 곳이 아니고 30분이 좀 넘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응급실이야 열려있는데 들어갔으면 그만이지만 하필 그 응급실이 정의한 씨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온병원이라는 곳의 응급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그때 공개를 했는데 사실상 병상으로 보이지 않는 그냥 탁자같이 보이는 침대였죠. 아들한테 그렇게 푸대접을. 그리고 정의한 후보는 아버지 그 정모 병원장님의 이루지 못한 정치적 꿈을 이루는 것으로 병원에 붙인 보였잖아요. 정모 회장은 08년 총선 한나라당 공천 신청했다 떨어지시고 12년 총선에서도 떨어지자 부산진갑에 무소속 출마를 했다는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정모 회장이 재단 이사장이었던 브니엘 고등학교의 아들인 정의한 씨가 3학년 때 편입을 해서 학교에 출석을 안 했는데 생기부에 결석 지각 조퇴가 없다고 기재된 사실. 이에 반발한 담당 교사들이 정의한 씨의 성적 산출을 거부하시는 바람에 정의한 씨가 자퇴한 사실. 학생부 허위 기재에 관여한 정의한 씨의 담임 교사가 브니엘 예술중 교감으로 영전하고 이후에는 브니엘고 교감도 맡으면서 승승장구했다는 사실 등등.
5만 가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줄줄이 다 따라나왔고 개혁신당은 최대 피해자가 우리 당이다. 이준석 당대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다라며 남일 말하듯 하고 있다는 것이 대강의 스토리입니다. 사실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의한 전 후보는 당에도 말하지 않고 이 자작극을 혼자 꾸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피의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얘기가 있죠. 이런 후보를 낸 저희의 책임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먼저 했어야 되죠. 지금 분석데스크에서 후미진 곳의 후보 재검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재검표 결과 나왔냐고.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이래요. 아, 맹정섭 후보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이제 이거 변호사니까 구속영장 청구됐어? 그거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약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혐의를 봤더니 네.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네. 허위사실 공표더라고요. 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 이 사람이 이렇게 컵에 맞고 쓰러져서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자기가 테러를 안 당했는데 테러를 당했다라고 몸으로 공표를 한 거죠. 그것은 쓰러짐으로써. 공연이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예. 그래서 이게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허위 사실 공연 아닐까? 예, 공연이죠. 그래서 약간 그 허위사실 공표의 새로운 지평인 거죠. 새로운 형태. 예. 오, 허위 사실 이게 공연.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판사들은 내가 판례를 하나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일욕심. 그래서 근데 이 판례를 두고 내가 이름을 남길 수 있겠다. 내가 언제 또 주작 후보를 맡아보나 사건을. 그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봐요. 정말. 아니 우리 정치사가 처음 본다니까요. 의심만 있었지만. 네, 주작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늘부터 바뀌어서 적용되는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슈에 대해 판단할 때는 조선일보만 싫어하면 좋은 일이구나 생각하면 돼서 편합니다. 만약에 조중동 한경호가 같이 싫어하면 혹시 모르지만 이것도 좋은 일 아닐까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기자협회도 같이 싫어하고 상당수 정치인들도 같이 싫어하면 이거 개혁은 개혁인데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보구나 정도 생각하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행되는 개정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겁주기성 헤드라인이 많이 보입니다. 민주주의 훼손. 저 말은 누가 한 거죠? 망법 시행 앞두고 반발 확산, 내 소셜글도 대상, 걸그룹 무섭노도 혐오 표현? 확실히 한국일보는 매일신문이 다 됐습니다, 요새. 입틀막법의 민주주의 사망. 재래 언론이 새로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 따옴표로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사실적시가 빠지고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만 불법 정보인 것으로 판단하는 개정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박주민 의원이 설명했던 내용,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없애는 개념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개념, 혐오 표현 정보의 개념 추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등의 신체 조건, 연령, 신분, 소득 수준을 이유로 직접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 등이 정의되었습니다. 즉 망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의 정신을 녹여낸 조항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인종, 국가, 지역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등을 이유로라고 하지 않고 재산 상태를 이유로라고 쓴 게 마음에 들어요. 이 법을 해석할 때 지금의 정의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일종의 한동훈 노이로제입니다. 물론 이걸로도 멍청이 페스티벌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은 혐오 표현 정보인가? 누군가 떠들 수도 있겠죠.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혐오다. 원래 법 적용 처음 할 때는 멍청이 축제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말을 할 때 이제 아까 한국일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걸 보면 이제 기본적인 비판의 지점은 뭐냐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혐오 표현이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그 아까 보여주신 그 정의를 보면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법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기존에 있는 법은 과연 그런 추상적 표현이 없느냐? 대표적인 추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법에서는 음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음란인가? 음란.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법 안에서 넣는 말 중에 64년에 미국의 그 포트 스튜어트라는 대법관이 음란의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보면 안다.
그게 64년이에요. 그게 대법관식이나 필요한. 그러니까 64년까지도 음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73년에 밀러 그 판례에 의해서 음란이 이제 처음으로 정의가 돼요. 예. 그 평균적 기준으로 사회적 평균적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음탕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경우, 예. 그 다음에 성적 표현이 주대인 경우, 예.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로 전체적으로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여전히 약간 모호하죠. 뭐하죠? 왜냐면 네. 그걸 보는 개인이 심각한 변태라서 그렇죠. 뭘 봐도 음란한 마음이 근데 들면 어떻게? 그게 음란에 관한 기준이 73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그 뒤로 우리는 계속 음란이라는 걸 이제는 알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와도 혐오 표현이라고 있는 그 불법 정보 있잖아요. 그 정도 개념이면 거의 73년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 그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 나머지는 이제 판례라든지 어떤 수사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점점 채워져 나가는 거죠.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등의 신체 조건, 연령, 신분, 소득 수준. 이 정도 울타리도 나쁘지 않은 출발이에요. 굉장히 자세한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일단 모호한 정도의 밑을 깔아놓는 작업은 됐고 이제 네. 그 위에 쌓아 올려 나가면 되는데 예. 많은 시행착오가 있긴 할 것이다. 예,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법에는. 법에 예를 들면 추행 같은 거. 네. 추행이 뭔가. 국가사는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추행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시행되잖아요. 7월 7일 날 혐오 표현일에 대해서 네. 시행되는데 이거 불명확하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갓 태어난 애한테 너무 말을 왜 제대로 못해라고. 이제 갓 태어났어요. 미적분도 모르고. 예. 그건 나도 몰라. 예. 그리고 왜 말을 제대로 못하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를 해설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를 선하겠는데. 요 앞까지 보신 건 혐오 표현 정보에 대한 개념이었고 다음은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입니다. 요게 저는 정의한 전 좀 후보 어째요? 어려 왜? 허위 조작이래잖아. 아 그렇죠. 계속 떠오르냐?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인데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그리고 풍자와 패러디 제외 이게 법률 조항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많이 강조했던 거죠.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다. 조항을 읽고 있으면 뭘 겨냥한 건지 바로 떠오르긴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법이 겨냥하는 컨텐츠들이 어떤 건지 보면 대충 알긴 합니다. 다만 뭐 이런 거죠. 인스타에 많이 퍼진 혐오 섞인 왜곡 정보, 뭐 공산주의가 된다느니 부정선거라느니 뭐 혹은 뭐 내란 이후에 온 나라에 걸렸던 그 저 충청의 미래당 혐오 현수막도 생각나고 지금은 신미연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주요 해당자라고 볼 수 있는 게재자를 정의합니다. 망의 정보를 게재하는 언론사, 유튜버 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등 안에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페북 어르신 등이 있을 거고 가짜뉴스의 주요 근원지인 공개 톡방 혹은 지역 주민 카페 등까지 범위가 적용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월 평균 조회수가 지금 기준치를 넘어가니까 저희 회사도 게재자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거의 문 닫고 들어가는 최종 합격자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포털이나 소셜 플랫폼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너네 포털이나 너네 소셜에서 혐오 자료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신고가 들어갔으면 삭제를 하든 뺀지를 놓든 처리를 할 의무를 가져라.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내줘라. 생각해보면 이런 정의와 법 규정이 없는 지금이 온라인의 무법천지에 가깝긴 하죠. 그래서 그 오늘 중앙일보가 저 여기 출근하면서 봤던 건데요. 네. 단독 차라리 미 레딧 가자. 공포의 입틀막법. 디지털 망명 불렀다. 오늘부터 77법. 아 지금 일베들더러 빨리 레딧으로 가서 피신해라. 그런 말들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네. 이게 왜 단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 온라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클로드로 DC 인사이드 루리앱 FM 코리아의 게시물들을 그냥 긁어서 분석한 것에 불과해요. 아. 이것이 어떻게 여론이 되나요? 아 방법이 그건 거예요? 네, 게시판을 분석했다. 끝.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AI로. 어떤 프롬프트로 시켰는지도 모르겠지만 AI 에이전트한테 시켜가지고 글 전수조사 해봐, 어감을 파악해봐 이런 거 시키고 지금 단독이라고 썼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레딧으로 우리는 이런 걸 이동이 IT 용어로 그- 딸깍이라고 합니다. 이동을 했느냐? 그거는 얘기가 없고요. 네.
이게 인터넷, 그러니까 디지털 망명 같은 말이 이제 중앙일보 기사로 나왔다고 하니까 좀 씁쓸한 게 그분들도 이제 디지털 망명해야 되는 분들. 직업 망명이고요.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깝네요. 본인들도 좀 미래가 불안할 텐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건 몰라도 언론은 진짜 이 새롭게 적용되는 범위 진심으로 싫구나, 티가 나는구나 싶은 기사를 저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표제 단독 7일부터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팩트체크는 JTBC가? 를 읽으면 국가가 준비도 안 됐는데 허위 여부 판단을 권위도 없는 아무 회사나 랜덤으로 내줬구나, 그게 아니라면 발주비리 저지르나 싶은 어감을 줍니다. 이 팩트체크 네트워킹에 인증받은 언론사가 우리나라에 JTBC하고 뉴스톱 두 곳밖에 없다라는 게 이 기사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같은 내용은 없어요. 그냥 저렇다고 얘기만 해놨어요. 근데 실상은 이 팩트체크 네트워킹에는 TV조선도 지금 인증을 신청했고요. 어떤 시민단체도 인증 신청한 데 있어요. 더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언론사가 늘어날 예정이고,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팩트체킹까지 국가나 국영매체에서 하면 그거야말로 어용이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저 제목에서는 JTBC가 어용이라는 냄새를 풍기잖아요. 민간 언론의 자율성에 맡기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든 곳에 아무데나 다 맡기면 제 눈에 물대게 할 거고 해석을 아무렇게나 할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최소한의 울타리는 지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보시면 이럴 때 쓰라고 존재하는 등이 있습니다.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말고 다른 적당한 단체나 인증기관이 나타나면 거기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언론 출판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못하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에 이제 판례 보면 핵심이 주체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나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고 민간 기구나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영화 그 등급위원회인가? 네. 거기가 이제 민간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다고 들었어요. 그 옛날에 미국 만화 검열하던 것도 결국엔 민간 단체로 만들었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죠. 미국 FCC죠. 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유치한 기준까지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어떤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면 그것이 그 제도가 굴러가면서 사회도 제도도 서로 적응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사들은 자꾸 그냥 시작하자마자 뭔가 초인류 기업이 아니야 이런 느낌. 그 언론이 곧 개정돼서 나오는 법안이 공포되면 영원히 적용될 것처럼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재판 소원을 헌법 소원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언론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다 사심하는 거면 어떻게 돼? 뭐 다 그냥 재판 4번씩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 어떻게 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을 각하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재판 소원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정말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될 의미가 있겠다. 이거는 헌법재판에 받아봐야 될 충분한 의미가 있는 재판 소원 사건이다.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안 합니다. 그때 걱정하던 대로면 지금 전 국민이 노동신문을 읽고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에 가보면 노동신문 링크 떠 있어요. 아무도 안 가봅니다. 자, 그렇고요. 끝으로 점심시간에 나온 또 다른 구속영장 얘기 끝은 아니군요.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교생을 살해한 범죄자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이 아들의 자취방에 있는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죠. 이 사건 때문에 형법상 친족간 특례, 즉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를 엄빠가 도와주면 처벌이 면제되는 독특한 법의 존재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걸 친족 상도례라고 하던가요? 네. 현재 많은 재래 언론 기사들의 내용은 이것과 관련된 기사는 검찰 쪽 받아쓰기가 8할, 경찰 쪽 받아쓰기가 2할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BS의 기사 하나 보실까요? 검증이 안 된 블라인드 글을 냅다 끌어올려서 진짜 관심은 희생자나 범죄자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임을 드러내는 지금 보시는 SBS 기사 같은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덕분에 보안 수사권, AKA 재수사권이 왜 꼭 검찰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늘 갖고 있게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방송을 아무도 안 보시던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악플을 다시는 거겠지만 제가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격상시키면 안 되냐. 맞아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왜 생각을 안 할까?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쪽에만 눈이 가 있으니까. 권력이 없는 쪽에 분산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란 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친족 상도리에 의해서 입건이 안 된 살해범이 아닌 살해범 아버지 경찰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고 재래 언론은 우리 법무부 장관이 해주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방식, 즉 강력범죄라는 땔감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생존 경쟁을 하도록 언론이 검찰 편에서 부추기는 구도가 만들어져 있더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언론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뭐 사건 해결에는 뭐 좋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관할에서 끌어올렸어요. 국가수사본부로 옮겼어요. 그리고 장윤기 특별수사팀이라는 것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원튼 원하지 않든 형사소송법 개정 직전에 검경이 펼치는 최대의 레이스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 게임에서 이길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도 지거나 지지 않는 정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경찰 쪽이 더 수사를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뒤늦은 감찰을 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언론이 표제로 뽑겠죠.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이런 문제이죠. 경찰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이 사건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왜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게 놔뒀는지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 경찰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경찰에는 이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 세계 유일한 방법이 검찰의 보안 수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보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 200 몇 개국의 나라의 경찰에 이런 일이 없겠냐고요. 근데 그 206개의 나라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 이거 검찰의 보안 수사 인정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 파워레인저야? 무슨 옛날에 그 간장 선생은 일본 영화 있었거든요. 무슨 치료만 하면 다 간장을 먹이는. 아, 군대에 빨갛냐? 군대에 빨갛냐? 뭐 골절을 해도 간장을 먹이고, 뭐 뇌졸중으로 쓰러져 간장을 먹이고, 뭐 다, 물론 그 영화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영양실조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나트륨을 준 거구나. 네, 근데 이제 말은 경찰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검사의 수사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네. 눈이 빨개져서.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 경찰위원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네. 그런 거 아니어도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유일하게 검찰의 보안 수사 이게 이제 정성호 장관님이 계속 그러고 있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중앙 정치를 계속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민생을 다 연결지으려고 들을 거고 실제로 연결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진짜 끝으로 이거 매번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문득 제가 방송을 보다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럼 소화제를 먹으면 안 될까? 오늘도 빈고를 채우겠습니다. 복습을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건 연입니다. 영생을 원한다. 이런 말 하신 분이 있어요. 유시민 작가를 일컬어 이렇게 하면 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제쯤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문어게인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등이 있었습니다. 이 빈고를 쉽게 채우고 싶지 않았는데 어제 어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글을 봐주셔야겠습니다. CBS 라디오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어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쓴 소셜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앵커께서. 내란 때 감기약을 먹고 잤다는데 그건 뭔 약이냐.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했댔는데 잔 건 맞냐? 보안 수사권 폐지가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는데 당이 개혁안을 연기했다고 하셨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총리께 연락받은 적이 없다는데 여당에 누구한테 제안하신 거냐? 정도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좀 곤란해지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럼 대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뭐 시민단체 같은 데서 요새는 저런 걸 다 문제를 삼아서 제가 뭐 굳이 직접 시민단체 같은 데서 요새는 저런 걸 다 문제를 삼아서 제가 뭐 굳이 제가 안 나서도 되겠네요라는 말이네요. 정말이지 유산소 하다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체온이 싹 내려왔습니다. 시민단체 문득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이라는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아무리 늦어도 2020년부터는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입니다. 본 적이 있으신, 이름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혹은 대통령과 그 일가, 한동훈 등을 주로 고발하던 시민단체였습니다. 강릉에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로 권성동을 고발하고, 호주대사 임명 논란으로 박성재와 조태열을 고발하고, 명태균 게이트로 명태균을 고발하고, 내란으로 김용현과 박안수를 고발하는 왠지 믿을 만한 경력을 뽐내는 곳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곳이 언젠가부터 총구를 돌립니다. 디지털타임즈 김대성 기자가 본질을 짚고 있네요. 김 총리와 충돌해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저 사세행의 대표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옮깁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국정 돌보는 총리에 대해 함부로 허위사실 유포의 비방. 어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거의 충성서역 같습니다. 월요일에 아까 들려드린 김민석 의원의 말을 들은 뒤에 그래서 저는 저 사세행이라는 단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가봤더니 특유의 저 정신없는 정치 고관여층의 디자인의 짤과 함께 김민석 의원이 말한 시민단체로 보이는 사세행이 바로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반에 이성윤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선전포고합니다. 종로의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 잘 보이는 곳에서 기자들 샷을 좀 받으실 모양입니다. 이 고발을 여러 타면서 프로 고발러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 지선에 경기도 의원 출마 선언을 하신 적이 있었네요. 저 김한매 대표라는 분은. 네, 저 출마 자리를 몇 번 보신 적이 있었는데 공천을 받으신 적은 없는 걸로 네. 알고 있고, 최초에 이분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셨던 거는 2019년에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발의했을 때 그걸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있었어요. 이름이 또 이렇게 긴 거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시민들이 들고 있는데 박용진 이름 써있고 3법 통과시켜달라고 이걸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이 대표시거든요. 그때 이름을 얻으신 분이 사세행을 만드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을 지금 고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최근에는 주로 김어준 씨를 고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과 검찰 세력에 대한 고발을 하던 시민단체가 김민석 반대파로 여겨지는 사람 혹은 그렇게 좌표 찍힌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하기 시작했다. 뭐 전체 공익에 도움되는 활동을 하신 적은 있는데 어떤 계파를 정하신 것 같네요. 혹은 이미 옛날부터 정해놨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빙고를 채우면 맥락상 체온이 내려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뭔가 체온이 올릴 만한 일을 저것보다는 어떤 시민단체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정확히 저거다 보니까 다르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이제 저 변호사니까 네. 저 고발장을 어떻게 썼을까? 근데 고발만 지금 몇백 번을 하셔가지고 이분은 고발에 전문가시긴 하거든요. 예. 이 정도 되면 고발장 잘 된 거 한 서너 개를 AI도 올려놓고 이제 약간 시놉시스 딱 넣어서 하면 바로 한 5분 안에 새로운 고발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짤 만드는 솜씨를 보니까 에이전트도 꽤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내일 이성윤 의원을 이분이 종로경찰서 앞에서 서울경찰서 앞에서 고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